국민이 묻는다면 어떤 것이든 듣고 직접 답하시겠다고 여기 오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왜냐면 많이 늙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는 산만했고 수원했고 많은 언론들은 민원 청구의 답변 같았다 이런. 각본 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그 요지를 받고 질문이 선정됐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기한 단식을 통해서 소아의 마지막 자취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미동맹 우선시하는 나경원 대표님 자격 없습니다. 자칫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의 분열을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우려의 뜻을 반드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인사부터 할까요? 인사 한번 해?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정말 급작스러웠어요.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워낙 좀 뭐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약간 일단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퇴론을 좀 희석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소미아 문제랑 이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단식을 결행한다는 건데 목숨을 걸겠다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하고도 지금 같이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광훈 목사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같이 그렇습니다. 원래 농성 중이었죠? 효자동 골목 쪽에 있는. 그렇구나. 좋습니다. 호 반장,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NCND, 그러니까 답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데 이 필리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국무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가 추측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니다 이런 답변이 그냥 바로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감축을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한 겁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 한국을 찾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회담이 잡혀 있다고 하고요. 몇몇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타결될 걸로 보입니다. 국내외 기업인들도 부산으로 많이 가는 모양인데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언론이 알고 있는 대기업 대표나 CEO들은 다 온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신반장이 이 소식을 또 다뤄주겠죠. 국내 초미세먼지 중 국내 영향으로 발생한 건 절반가량이고 32% 정도는 중국에서 비롯한 거라는 한중일 3국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엔요. 중국발 요인이 32%에서 70%까지 치솟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고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중국 정부가 검토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본 협상은 결렬됐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타결 진척이 안 보인다 얘기는 했는데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 열차 운행률은 일단 92%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KTX는 92.5%, 화물열차는 좀 낮아요. 40.8% 등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첫날 출근 시간대는 큰 혼란은 없었는데 잠시 후 퇴근길이나 내일부터는 점점 더 교통 혼잡이 가중될 거라는 그런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젯밤 진행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세월호 재수사 속보와 군납비리 의혹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얘기와 국회 소식, 또 외교안보 이슈 이어서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가 끝난 뒤에 8시부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TV 생중계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부터 부동산, 최저임금 같은 경제정책, 또 지소미아와 남북관계까지 다양한 주제를 총망라했고요. 조국 전 장관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믿음직스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고요. 또 일방통행식 쇼에 불과했다는 야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국민과의 대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총정리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국민 300명이 모였습니다. 자, 사회는 라디오 DJ 배철수 씨가 맡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입장곡으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를 직접 선곡했습니다. 자, 노래에 맞춰서 나타난 문 대통령, 이렇게 등장과 함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문 대통령이 선곡의 의미를 묻자 배 씨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인 것 같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다. 받은 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고 이 사랑의 토대인 소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한 40여 년째 방송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대에 나올 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질문자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 민식군을 잃은 엄마 박초희 씨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민식의 사진을 들었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엄마의 눈물에 아이들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협력해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서 300명 패널 거의 전부가 저요 적극적으로 손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총 17명의 패널이 현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문화 교육교사, 또 다문화 가족, 민사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장애인, 워킹맘, 이 북한 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등등 구성도 다양했습니다. 강원도 행성에서 온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김동규라고 합니다.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모병제가 요즘 약간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이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를 보면은요,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정말 서민들이 이 피해 당할 수 없는 그 금융 융자 같은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포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답변 사이에 이렇게 옷차림이 다르죠. 대화가 1시간을 넘기자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답변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주 52시간 근로제, 소상공인 지원책, 아주 민감한 경제 질문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조국 전 장관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건 다행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지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서 하지만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저는 책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고 하는 것은 또 검찰이 또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적 통제 장치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정부 여당에 속해서 사리에 맞지 않고 야당 역시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월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들이 자꾸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 또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관계, 경제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 관계 등등 외교안보 분야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내가 보람을 느끼는 분야라고 자부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제거됐고 남북이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과 또 이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117분간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인데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드디어 싹이 돋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기 후반기에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어제 이 대화를 지켜본 시청자들 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갈래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부터 지소미아까지 국민과 만난 117분입니다.
네, 어제 타운홀 미팅식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됐죠. 물론 뭐 다소 산만했다 이런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또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한일 관계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집권 하반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만큼 다소 뭐 일부분 어수선한 모습도 있긴 했지만 국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일단 나옵니다. 패널들의 질문 열기도 뜨거웠고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서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드는 와중에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진정시키는 상황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방송 시간 100분을 훌쩍 넘겨서 어젯밤 9시 57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모두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올해 작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고요. 네, 또 주 52시간 근무 보완책으로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 주는 것이다라고도 했는데 경사노위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죠.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좀 꼭 입법을 좀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네, 어제 다뤘던 주제 중에서요. 하루 만에 대통령 지시가 나온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요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하라 이렇게 담당 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자였던 민식이 어머니의 그 호소에 호응을 한 거죠. 자, 문 대통령은 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그리고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이 이른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이 스쿨존 과속 방지턱을 좀 길고 높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서요. 최 반장, 정치권의 반응, 평가는 당마다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죠. 네, 뭐 민주당과 정의당은 호평을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혹평을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 국민에게 울려 퍼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꿰뚫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리라 본다라고 모평을 했습니다. 자,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은요, 이 경청하는 대통령의 낮은 자세가 잘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강력한 개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쉽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보수 야당에서는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한 쇼다라고 하면서 파탄 직전에 경제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에 대한 답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라고 또 주장했고요.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고 국민들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정진석 의원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탁현민 그 행정관은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봐도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는 취지로 이 탁현민 행정관이 예언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KBS 8시 뉴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무려 38배가 벌어졌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의 한 85평방미터 아파트는 1년 사이에 한 10억 원, 9억 원이 넘는 이렇게 올랐는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네, 바른미래당은 일단 손학규 대표가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는데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화 대변인은 농담, 무질서함, 개인적인 이야기로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형편없었던 국민과의 대화는 누구를 위한 방송입니까? 알맹이는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망상적 태도, 국민의 화병을 유발하는 민심 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와의 사담은 사석에서 나누십시오. 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관련해서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게 오늘 뭐 하루 종일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던데,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예, 뭐 교통방송 그 라디오 진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뭐 고민정 대변인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 타운홀 미팅 형식을 택한 이 기획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혹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돛대기 시장, 뭐 아수라장 이런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장황하게 자기 주장만 했고, 또 아니 그러면은 그냥 게시판에 쓰면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해야지 하고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뭐 고민정 대변인, 현장에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었다, 아수라장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뭐 감동이 있었다, 국민들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 정도면 뭐 잘 됐다고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앞부분 조금 보다가 네. 이건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돛대기 시장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시청을 멈췄어요. 사실은. 아마 왜 이런 형식을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방송을 보면 기획이 되죠. 연출이 됩니다. 네.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지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늠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통상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특하나 이던데요.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 풀어놔도 되나 수준이었는데요. 어제는. 근데 혹은 대통령 네. 본인의 반응은요? 뭐 본인의 반응은 오늘 이제 아침 회의를 가봐야 제가 알 것 같고요. 네,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도 좀 있었지만요, 마지막에 문 대통령이 나중에 직접 소회를 밝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스쿨존 식별 방안 실행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관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재수사 관련해서 검찰 특별수사단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죠. 우선 부실 구조 의혹을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1기 특조위 조사와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은 당시 해경지휘부는 구조보다는 윗선에 보고할 구조 인원에 집착하거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 존재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지 열흘이 돼갑니다. 자, 임관혁 특수단장,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죠. 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 세월호 특조위와 이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특조위 만나볼 계획이 잡히는 있으십니까? 예, 그분들과도 당연히 소통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정 잡힌 건 없다는 말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라도 특조위 관계자와 만나볼 생각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이 지나서야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책임자의 소위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인물이 선임되면서 이들의 가족들의 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관혁 단장 최근 안산 단원고를 찾아 이 기억 교실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또 지난 17일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직접 가서 이 세월호 내부를 살펴보고 또 가족들과 면담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가족 측은
임 단장이 특별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또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다며 그의 의지와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경이 구조된 학생은 배로 이송하고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요청했죠.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참사 책임자 40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자, 특수단은 이와 관련된 기록을 먼저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 이에 맞춰 저희 JTBC는 1기 특조위 조사 내용 그리고 검찰의 첫 수사 자료 등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참사 당일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구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해경지휘부는 참사 당일 사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2014년 검찰 조사에서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 TRS로 들어온 보고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구두 보고는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를 보좌했던 직원 이렇게 말합니다. 9시 48분경 TRS를 통해서 단정 내려가지고 귀국적으로 편승시키면 안 되는지라고 묻는 것이 처음인데 지금 기억나십니까? 녹취록에서 봤습니다. 네, 그 전에는 서해청장 지시가 없죠. 예, 서해청장님이 TRS를 바로 들고는 계셨는데 바로 지시는 녹취록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서해청장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보고되고 있던 TRS를 들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당시 그 무선통신에서는 어떤 보고가 있었을까요? 자,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511 헬기와 123정이 전해온 보고에서는 이 위급함이 전해집니다. 3분 뒤 목포해경 상황실에 TRS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123정도 위급한 상황을 서해청 상황실에 TRS로 보고합니다. 현재 본국 도착 2만 전 현재 쌍원경으로 현재 그 선박 확인 가능. 자연으로 45도 기울어지니까 여기 상황 기타 확인되지 않음. 자,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전해졌던 거고요.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뒤 세월호는 복원역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선장은 아시는 것처럼 배를 빠져나왔고요. 이 아이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 지시를 따릅니다.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 난 지금 그래도 빠져나가겠다고. 나 구명조끼 입는다 씨. 나도 입어야 돼. 야 너도 입어. 너도 입을래?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찜먹내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진짜 바다로 실제 상황이야. 자, 당시 출동한 해경 역시 아이들을 향해 배에서 내리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거의 눕듯 이 기운 상황에서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이 내린 지시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실시하라였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차오르던 배에선 사실상 이 작업 무용지물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담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청장이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청장 이런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예, 계속 배가 침몰된다면 어떤 만에 하나 어떤 방법이 다 통한다면 그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배를 바로 세워서 어떤 침몰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제 마음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지시였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TRS를 통해 위급한 상황이 전해졌지만 지휘부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1기 특조위 조사에서 해경 본청 상황실장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상황인 건 맞지만 당시엔 구조 인원이 주요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곧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빨리 구조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윗선에 보고를 해야 할 구조 인원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근데 처음에 구조 인원 발표된 거하고 또 나중에 확인된 거하고 차이가 무려 200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도 있는데요.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 OSC를 지정을 합니다.
자, 통상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선박이나 이 지휘 책임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123정 그리고 1508함, 3009함으로 이어지면서 이 3번 지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의 일지 등을 분석한 오늘 이 경향신문 이 보도에 따르면요. 1508함이 지정되기 전 2718함이 오전 11시 19분까지 이 현장 지휘를 맡았다라는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11시 20분 목포해경 상황실은 1508함의 OSC 지정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1508함은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소속 간정 하나가 현장으로 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추가 지시는 없었고 이 서해청이 11시 56분에서야 이 3009함을 OSC로 지정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6분 동안은 이 현장 지휘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조보다 보고 신경 쓴 해경, 세월호 특수단, 부실 구조 등 총체적 점검입니다. 네, 세월호 특수단이 구성이 돼서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을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보도를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그 참사 관련해서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유대균 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죠. 법원은 유 씨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기독교 복음 침례 구원파를 상대로 낸 사회행위 취소 죄송합니다. 정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회행위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정부가 유 씨가 지난 2014년 12월 5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원파에 매각한 게 이 사회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 해운 경영에 관여했거나 세월호의 수입, 증축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하는데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뭐 어제 노래방 갔다 온 모양이군요. 네. 자,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어제 제가 속보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요, 이 전 대법원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 이름인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요? 네, 이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21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검찰은 그가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6,2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또 군 납품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일부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이 돼서 개인 사무실의 운영비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전 법원장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한 10차례에 거쳐서 남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돈이 전달된 시기 2017년, 그러니까 남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에서는 물러난 뒤긴 합니다만 이 육사 출신의 남 전 원장은 아시다시피 육군참모총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군과는 뗄 수 없는 관계죠. 또 2017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인데 이 남 전 원장 측은 사무실 운영비는 남 전 원장이 포함된 모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충당했다라면서요. 외부에서 받은 돈 없다. 의혹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예비역 장성들과 교류를 해왔고 또 남 전 원장도 이 전 법원장이 주도하던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한쪽의 진술만 있는 상태니까요. 검찰 수사 상황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출장 등을 다녀왔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그런 특별 방송을 했는데 향후 재판 관련해서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과 말의 진실 게임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요.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증거가 없고 말만이 있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1심 구속 만기가 되는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유 이사장은 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 거래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적어도 3가지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정말 조국 전 장관 다시 부른다는 소식이 없네요. 이번 주에 원래 나올 것 같았었는데. 자, 유 이사장이 그동안 검찰이 조 전 장관 임명 전에 내사를 했다, 검찰이 내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거명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는 일부 말을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좀 말이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지난 9월이었죠. 방송에서 이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 관련 보고를 했고 이때 윤 총장이 조국 가족은 범죄자다 이런 심증을 형성한 걸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에게 자료를 준 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2달 전 자신이 했던 얘기를 사실상 부정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방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조 전 장관 지명하기 전에 불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고 했다가 또 이후에 지명 후 전달했다 이렇게 몇 차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바 있었죠. 네, 자, 신 바장, 아까 제가 잠깐은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요, 한 번 검찰에 나온 이후로 지금 재소환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지난 14일에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한 만큼 곧바로 조만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이 다시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구차하다라고 한 만큼 또다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추가 조사 일정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자 등에 대해서 변호사 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잇따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도 지금 좀 관심인데요. 진 교수는 최근 강연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가 됐고 이 정경심 교수를 두둔했던 동양대 교수들의 방송 인터뷰가 거짓이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펼친 바 있죠. 특히 장경욱 교수를 지칭을 해서 이 PD수첩과 뉴스공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진 교수가 성급하게 위조라고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 또 이 진중권 교수가 자신을 향해 조국 후보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뷰에 나갔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비열하고 유치하다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요. 관련한 속보가 계속 이어질 그런 소재들입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재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요, 많은 속보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곳곳에서 드러난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작했죠. 단식 계획은 사전 예고 없이 오늘 오전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여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배경 설명이 나왔습니다. 김세현 의원의 당 해체 촉구 선언 이후 당 내부에서 쇄신론이 번져가는 가운데 다소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의 이런 갑작스러운 단식 농성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해석과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약간 좀 당황스럽다 반응 많습니다. 이게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언가 이런 정치 행위를 하기 전에는 무르익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뭘 했을 때 공감도 얻을 수 있고 나름 비장미도 느껴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 이 상황 현장 기자들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취지들은 현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단식이신 건가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움직임, 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상황에 대한 항의, 그에 따른 또 국정 기조의 대전환 촉구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대한의 최대치의 저항인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지금도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당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죠. 바로 김세연 의원의 이 당 해체 촉구 선언으로 이 촉발된 쇄신 요구, 바로 그겁니다. 자, 김 의원 요구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황 대표가 내놨던 화답, 총선 패배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방향키를 획 돌려가지고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의했었던 거죠. 그때도 약간 하는 반응이었는데, 자, 오늘도 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당 안팎에서는요, 약간 좀 부글부글입니다. 이 당대표가 이 추운 날씨에 풍찬 노숙을 하면서 저렇게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정말 지금 단식이 급한 건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쇄신 요구가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대여투쟁 고삐를 강하게 죄려는 그런 포석 아니냐 하는 해석입니다. 자, 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면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 수밖에요. 이렇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단합만 외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는 이회창 총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단식 농성장 이래저래 또 섭외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정된 시간을 늦춰가지고 원래 오후 2시 시작이었는데 3시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 청와대 분수대 주변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정광훈 목사와 함께 지금 벌써 164일째인가요? 지난 여름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 철야 농성하는 분들도 그쪽 주변에 있는데, 자, 황 대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전광훈 목사와 랑데뷔를 했습니다. 함께 연단에도 오르고 말이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서 말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전 목사가 주도했던 지난 10월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평가 세미나가 이렇게 또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가 막 시작됐던 시간이 바로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발표가 있었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미나에서도 그 단식과 관련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왔던 겁니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 이 특유의 독설을 날린 거죠. 이렇게요. 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왜 단식을 하냐고요. 아니, 제1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입니까? 근데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어느 보수 유권자가 자유한국당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국민은 나를 지켜줄 사람을 원합니다. 아니면 애들이 무슨 집에서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나 굶을 거야. 이거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 굶을 거야. 자, 아무튼 이건 전여옥 전 의원의 주장인 거고요. 자, 황 대표 단식 농성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이 늦게 들어온 바람에 저희가 말로만 그냥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취약층, 청년들 다가가자, 무언가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안 했더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평가를 지금 들을 정도로 좀 혹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조차 말이죠. 자, 먼저 한국당은 네모다, 이렇게 말이죠. 자유한국당 하면은 묵당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국당 전체 의원 108명 중에 50세 이하 5명뿐입니다. 그나마 그중에 한 사람인 김세연 의원은 다음 총선 안 나가겠다고 한 거죠.
자, 다음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청년표를 얻겠다니 제정신이냐 따집니다. 이렇게요.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아픕니다. 자, 하지만 제일 아픈 건 이 제가 다음에 나온 청년의 발언입니다. 도대체 이 행사 누가 기획을 한 거냐 말이죠. 이렇게요. 평일 오후 드시면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금수저 백수들만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게 아닐까. 어제 그 현장에 있던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행사 도중에 또 그리고 끝나고 황 대표가 나갈 때 보통 저희가 이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자주 소개해드리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속이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뭐 시도를 안 한 것보단 낫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필이면 5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의도였습니다. 약간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천명이죠. 자, 일단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 월요일 그 청와대 1대1 영수회담 제의를 하면서요. 지금이 비상시국이니까 비상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단식 농성이 그 비상행동의 범주에 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단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결정한 듯 보이지만 황 대표 그 내심으로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뜬금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원래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도 막 3시 이후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뭐 단식을 오래 전부터 좀 고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 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이 행사가 끝나고 상황 설명을 좀 했는데요. 밤 10시 이후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뭔가 집회를 하는 걸 삼가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앞에서 호소문만 읽고 청와대 앞에서 읽고 단식 장소는 다시 국회로 옮기기로 결정이 된 건데 이 박맹우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늦어지기도 한 겁니다. 잠깐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요. 전광훈 목사 측 그 지지자들 그 하는 농성이 있잖아요. 청와대 앞에서. 거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수대 광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효자동 앞에 있는 도로 쪽이고요. 이 황교안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오늘 뭐 잠깐 만나긴 했지만 농성 자체는 이 떨어질 위치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 100m 이내에서는 그 시위를 금지하게 돼 있는 예전에 기억은 납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도 행진을 100m까지밖에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농성 장소가 그럼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국회 본청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본청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번에 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하던 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 하던 본청 건물 바깥 계단 앞쪽 아시죠? 최근엔 이학재 의원도 근처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단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세계 아동의 날 및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 3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조명 행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6시 반부터 열립니다. 곧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국회 본관 정면 외부 벽을 파란 조명으로 이렇게 비추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행사 때문에 오늘 밤 10시쯤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 아까 그 전광훈 목사 얘기하다가 질문을 하나 더 한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전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대표가 같이 연단에 올라가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예, 지금 뭐 현장에 우리 그 옛날에 있던 임설아 반장이 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임설아 반장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앞서 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호소문을 저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이 농성 중인 그 장소로 발길을 황 대표가 옮긴 겁니다. 거기 저렇게 뭐 전광훈 목사가 있었던 것이고 황 대표가 연단에 오른 거죠. 자, 전 목사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원래 나랑 친하지만 여기 오고 싶어도 그동안 오진 못했다. 괜히 또 뭐 기독교 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 오진 못했는데 이제 뭐 나라가 망하고 뭐 망하게 생겼는데 오해고 뭐고 무슨 필요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황 대표도 전광훈 목사가 내가 할 일을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만세 3창으로 일단 저 행사 자체는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고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또 추가로 또 했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연단에 올라서 악수도 하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호소문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정광훈 목사로 제가 돌아갔는데 최 반장, 황교안 대표의 호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농성장에 가기 전에 이제 호소문을 낭독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그 호소문 좀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 이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이 3가지인데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결국 일본을 넘어 미국과의 안보 위기를 불러서 이 대한민국 일터와 이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라는 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서 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 대표가 오늘 목숨을 걸겠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러니까 결기 또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거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근데 타이밍이 말입니다. 김세현 의원 건도 있고 당 내에서 쇄신론이 불거지고 또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오해를 낳기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당의 리더십 위기로 번지기 위해서 당이 리더십 위기로 번지기 전에 이걸 좀 어떻게 좀 끊어내려고 단식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처방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죠. 자, 황교안 대표도 그런 점을 의식했는지 오늘 호소문에서도 이 당내 혁신 요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거의 맨 마지막쯤에요.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제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 처절하게 혁신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대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대통합 외에는 어떤 우회로도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효혁 전 의원의 평가도 있었지만요. 글쎄요,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 뭐 한국당 내부의 뭐 일부 반응은 뭐 제외하면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의 전반적인 반응도 좀 그런 거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리 단식을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식은 오히려 황 대표를 죄는 포승줄 같은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정당들의 평가도 싸늘한 상황이죠?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민폐 단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정치 초보자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이런 뜬금없는 단식으로 우리 정치 수준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 것이냐라고 비판했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삭발 다음에 남은 건 사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당 내부에서 이제 황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뭐 당연히 있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은요, 오늘 SNS에 범여권에서는 황 대표 단식 투쟁에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 심지어 민폐 단식, 뜬금없는 단식, 리더십 위기 돌파용 단식 등 몹쓸 단어까지 동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을 이끌어가는 반대편 지도자의 풍찬 노숙 단식, 영하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 강행하는 단식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잔인한 정치다라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강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범여권의 정략적 계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연동형이라도 제대로 구현하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황 대표의 단식 농성이 시작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당을 휘감았던 쇄신 요구는 일단 쑥 들어간 그런 모양새고 사실 뭐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또.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또 최고위원 그리고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오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 정가빈 의원, 그러니까 한 20년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진 용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력을 약화하는 일방적인 맨밥 혁신이 아니라 경험과 패기의 조화, 또 기성과 신인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한 비빔밥 쇄신으로 잘 비벼낸 한국당이다. 국민의 입맛을 제대로 살리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반대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한다면서 뭐 초강경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12월 3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들어갔기 때문에요. 지금 연말 전국이 경색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무기한 단식 투쟁 죽기를 각오하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 파행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도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필리핀 방문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한국의 기여금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가 어제 정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파행이었습니다. 추후 회의 일정도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 측은 실무적으로 다음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e look forward to resuming our negotiations when the Korean side is ready to work on the basis of partnership an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우리 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드하트 대표의 발언을 해석해보자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해진 일정도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미국 드하트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회의 파행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We came to Seoul prepared to listen and with open minds and even prepared to adjust our stance as needed in order to move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도 할 생각이 있었고 협상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협조를 안 해줘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미 사전에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막 시작된 오전 10시 10분쯤 미국 측은 오후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공지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심지어 기자회견 시간은 예정대로면 회의가 한창 진행될 시간이고 딱 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죠. 자, 결과적으로 회의는 11시 40분쯤 미국 측의 요구로 중단됐고 드하트 대표는 처음 공지한 기자회견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빠른 12시 40분쯤 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의를 중간에 끝낼 마음을 먹고 회의에 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와 또 국회 측 주요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 분담금 인상 요구하는 것도 자, 그렇고 어제 회의 중단 요구도 그렇고 외교 결례, 무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외교상 결례라고 판단됩니다. 일방적 주장만 하고 이른바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벼랑 끝 전술, 북한의 주특기인 줄만 알았는데 미국도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건가요? 자, 그것도 동맹국을 상대로 말이죠. 진짜 벼랑 끝까지 가겠다는 건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어제 필리핀에서 또다시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자, 이 자리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국무부입니다. 나는 감축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일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뭐 그냥 언뜻 들으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리송한 답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줄일지 안 줄일지 모른다라는 말은 분명
애매한 대답입니다. 자,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미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주한미군 관련 언급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의 변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혹시 이런 식의 언급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물론 뭐 설마하니 미국이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들을 보면 걱정이 다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인 후보 시절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미국이 이런 일에 막대한 자금을 잃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무효로 하려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나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Let them protect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사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확실치 않았고 설령 당선이 된다 해도 터무니없는 발언들을 실행에 옮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미국 대외 정책에서 보듯 트럼프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 파행을 단순하게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나눈 대화 한번 잠깐 보시죠. 책 공포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의 35억 달러에 2만 8천 명의 병력이 있다니 그 병력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모두 이리 데려오자고. 그럼 대통령님,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잘 자려면 그 지역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아기처럼 잘 잘 거야.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스퍼, 한국 더 많은 기여해야 또 분담금 압박. 네. 자,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 어제 파행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뤘죠. 속보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에요. 상으로 봤을 때는 향후 협상이 지금 뭐 제대로 길을 잡기가 어려워 보여요. 예, 뭐 일단 사실 뭐 협상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는 건 일상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또 협정을 위한 회의 초반 레이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지난해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회의는 공식 회의가 10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를 넘겨서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11차 협정 이제 회의를 이제까지 3번 한 겁니다. 아직까지 뭐 서로 밀당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눈치싸움, 기싸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작정을 하고 이 회의를 중단시켜버리고 우리 측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초반부터 벼랑 끝 전술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벼랑 끝 전술이 역설적으로 그만큼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부담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액수를 억지로 맞춰서 타결을 지으려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던진다는 거죠. 자, 해리스 대사가 무리하게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우리 정부와 국회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는 것도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수준의 액수가 터무니없다는 걸 미국 관계자들도 모르지 않을 거란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협정 항목을 신설해서 분담금을 인상하자는 것도 지금 이제 고반장이 얘기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 이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 그리고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정도의 항목에서 이 분담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뭐 늘 해오던 대로 말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아예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주한미군 인건비 그리고 국무원, 가족 지원비도 지금 내라는 입장입니다. 이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또 한반도 바깥에서의 훈련 비용도 지원 항목에 넣어서 부담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50억 달러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또 이 같은 항목을 신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 나옵니다.
네, 신반장, 미국 내에서도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요구는 과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존재한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질러놔서 뭐 국무부, 국방부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CNN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자,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분담금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앵겔 위원장은 과도한 요구가 한미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가 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나 미국의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산 것을 보나 이 경기 평택의 캠프홈프레스 건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거론하면 이런 한국의 지출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외교 결례 논란 저희가 어제도 다룬 바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얘기가 좀 추가로 나왔죠? 예,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였는데 기존 미국의 입장은 그냥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예, 해리스 대사는 어제 이 회의 파행과 관련해서는 이 현재 상황에서 이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 갖고 와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길 원한다.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의 납세자가 분담해야 하는 것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네, 해리스 대사는 또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의 90%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직접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분담금 인상 논리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간의 모든 이 다른 이 종류의 여러 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큰 국가라면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협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제주도 어선 화재 사건 관련해서는요. 추가 속보가 들어온 건 없나요? 네, 일단 이 해군과 해경 등이 구조 당국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이틀째 구역을 나눠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호의 선체는 현재 두동강이 난 상태고요. 선수 부분은 아예 침몰했고 선미 부분만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과는 별도로 우선 선미 부분을 인양해서 국가수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역시 속보로 다뤘던 예멘 반군에 납포됐던 한국 선박, 또 한국인들이 무사히 풀려났다는 그런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왔고요. 선원들의 건강도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한국 더 많은 기여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우리 기태 어디 있니? 지금 나오면 안 혼낼게요.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복지부가 만든 아동학대 예방 공익 광고인데요. 다시 봐도 정말 아이들이 겪는 학대의 공포 전해집니다. 어제는 20번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아동학대 예방 주간인데 이런 가운데 3살 난 친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리다 숨지게 해 구속된 미혼모의 친구 B씨도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친딸을 학대한 미혼모 A씨와 함께 무려 19일 동안 학대에 가담했는데요. 지난 14일 A씨의 전화를 받고 119에 신고한 인물이 B씨이기도 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B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우던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폭행에 혹시 가담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19에는 왜 대리 신고하셨습니까? 아이는 김포로 왜 간 걸까요? 같이 있던 남성들도 공범입니까? 법원은 B씨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와 친구 B씨, 이들은 모두 20대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B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32살 남성과 동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A씨가 빗자루와 주먹으로 딸을 때리다 딸이 숨지자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원룸 자택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후 이들은 딸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말까지 마쳤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했던 사건. 계부에 의해서 5살 남자아이가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친엄마마저도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해주거나 음식도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한 게 드러나 지난 1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던 어린 부분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아빠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 역시 당시 경찰에게는 아이가 반려견 때문에 죽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몸에 상처가 나고 숨진 채 상자 안에 담겨있는 7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엔 아기 부모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사건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경찰과 법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법원이 따라오죠. 법원에서 선고의 형태로 친권 제한을 한다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한다거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한다거나 그게 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아주 분명하게 있고 그렇게 되면 전담 법원에서 계속 그 케이스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이런 동화에서는 새엄마가 아이를 학대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7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학대 이상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서 사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이르면 내일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체육뿐 아니고 예술 분야 등 전반적인 병역 특례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체육계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로 바로 병역 특례를 받는 현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관련해서는 내일 여야 당대표들이 모이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불참합니다. 경제 관련 지표가 내일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우선 통계청은 3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 신용 실태를 내놓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 앞에서 단식한다는 거죠?